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등을 예상했다가 하락을 한 건 양적 긴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양적 완화를 끝내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 해서 양적 완화를 끝내고 금리 인상을 할 건데 양적 긴축도 병행을 할 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만으로 대응을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금리를 8차례 올린다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2%밖에 안 됩니다. 2%로 지금 6%, 7%짜리 물가를 잡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양적 완화로 풀린 국채를 만기가 돌아와도 재투자를 하지 않는 형태로, 그리고 단기채를 줄이고 장기채를 계속 사는, 그러니까 단기채는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 장기채는 계속 보유를 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면 이 금리를 이거보다 덜 올리더라도 충분히 인플레이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판을 깨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구적으로 2% 정도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형태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라는 거니까 뭐 특별히 악재라고 인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그 유동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하락하는 종목들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실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고평가된 종목들, 거품이 낀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조를 봤을 때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의미니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지수가 빠지지만 그 지수가 빠지는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거품이 낀 종목들이 빠지니까 이게 뭐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분석이 먹힙니다. 분석이 먹히고 이 분석에는 기술적 분석도 포함이 됩니다. 차트가 소용이 없던 시기에서 이 기술적 분석이 차트 분석이 이제 어느 정도 먹히게끔 되고, 그러면 이제 대응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유동성 장세에 비해서 큰 수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시장의 대응은 훨씬 편해집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돈이 많이 몰리는 시기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종목이 오르고, 내 종목은 가치가 좋다 해서 샀는데 안 오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시장이 나쁠 때 안 오르다가 버티다가 올라가는 이거를 먹는 거야 어렵진 않지만, 이 시기에 다른 되도 않는 종목들이 오르니까 심리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시장이 건전해지는 게 훨씬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에서 보면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느 정도 실체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잘 버틴 반면에 거품이 낀 네이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밀렸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밀렸고, 그리고 세 종목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네이버는 그나마 낫지만 카카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종목들 보면 네이버가 4.65 내렸고 카카오가 5.21% 내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67, 셀트리온이 3.47%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이 거품이 많이 꼈던 종목들이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고점에서 이제 꺾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꺾여 있는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이 종목들이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저평가 종목이라면, 가치가 이만큼이고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저평가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이 구간을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짜증은 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가치가 여기에 있는데 주가가 여기서 내려가지고 횡보하다 또 내렸다, 이거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간다? 보장 못합니다. 오히려 제 경험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내려가지고 가치 이하로 갔다가 겨우 사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꺼지는 종목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을 하는, 그 오랜 시간이라는 게 두산중공업이
2007 년에 시세를 내고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코스닥은 이제 본격적으로 거품 붕괴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품이 꺼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보완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 큰 틀에서 맞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유지가 되려면 결국은 성과가 따라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 신약 개발해서 1년 후에 매출이 폭증할 것입니다 했는데 1년 후에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 주가가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묻지마 매수를 하는 동력이 됐던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 근거가 현실화되지 못하면 당연히 주가는 실망 매물로 빠지는데, 아시다시피 저평가주들은 누가 조금만 사도 금방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평가는 매수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적정한 평가를 받는 반면에, 고평가주들, 거품주들은 거기서 주가가 이렇게 추가 상승하려면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팔 사람들 다 팔 거니까. 그게 역설적으로 살 사람들 다 사고 팔 사람들 다 판 상태에서 뭔가 시세가 크게 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지만, 그 이후에 이거는 사실 가짜 시세니까 그 이후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저평가주들하고 달리 이 종목들은 오히려 빠질 때 한번 무너지면 시세 차익, 오직 시세 차익만 보고 들어왔는데 시세 차익은커녕 손실이 난다. 그러면 손절을 하고 다시 살 사람이 없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 회복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가치 대비해서 아직도 비싸니까. 이런 구조를 알고 지금 뭐 물론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지면 반등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겠지만, 거품이 많이 낀 종목들 뭐 셀트리온, 그리고 뭐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빠졌네라고 사는 순간 그때부터 거의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많이 빠졌는데 코스닥 시가총액을 보면 코스피보다 더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8%, 에코프로비엠 2.79%. 유일하게 이 종목이 또, 유일하진 않지만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덜 빠졌고, 펄어비스가 7.15% 하락했고, LNF가 1.36% 하락했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14.24%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 카카오게임즈도 제가 나중에 하나씩 다 짚어드리겠지만, 무슨 가치도 없는데 공모 시장에서 어떻게 뻥튀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이가 없이 뻥튀기를 합니다. 저는 뭐 적당한 뻥튀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시장에 제대로 사업을 하는 회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일부 자금을 조달을 해서 적어도 뭐 빚만 갚더라도 훨씬 더 이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에서 이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직장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것만 해도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이전에 비해서 계속 성장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모두에게 좋은, 모두가 해피한 그런 일들이 되는데, 그게 뭐 카카오 게임즈가 뭐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랬었나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건 정말 너무했다라고, 뭐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너무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위메이드가 -11%, 셀트리온 제약이 -5.23%, HLB가 -3.23%, 첨보가 -3.02%. 다 내렸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내리는데 주가가 버틸 수가 없을 것이고, 이건 이제 시세가 대부분 무너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이제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흐름 자체는 지금까지 좋았는데 여기서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이 60주 선을 이제 완전히 이탈하게 되고, 근데 지난번에 깼기 때문에 뭐 회복하고 이런 과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모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 같은 건 나오겠지만, 그렇더라도 지수 자체는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는 기대할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거에 이제 뭐 마지노선이라 하면 한
970선? 950선? 뭐 그걸 깨는 거니까 당장 그랬다 저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뭐 가끔은 불량식품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재미가 없으니까. 그 재미를 위해서 이제 불량식품 먹는 것도 좋고 가끔 이 유행이 아주 강력하다. 이럴 때는 또 잠깐 치고 빠지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그러니까 코어가 되는 근간이 되는 투자금은 실적 자산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이런 건 사실 피할 수 있습니다. 뭐 가치 대비해서 10배나 되네? 나 못 사겠어. 아무리 오스템 임플란트가 잘 나가도 못 사겠어.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정하셔 가지고 더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성증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그냥 통계입니다. 통계라고 보시면 되고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추정을 해 보면 이게 제 추정이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이제 바닥을 기다가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한 달 혹은 한 3달 정도 지나면 이제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집형이라고 하는데 뭐 아마 주가를 올리는 쪽에서 한번 매물 테스트를 해 보는 게 아닐까 하고 다시 내려오면 이렇게 한 달만 고생하면 여기서 이제 이 가격을 보고 안 팔았던 사람들은 여태 팔 걸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후회를 할 겁니다, 보유자들이. 여기서 이제 안 팔고 있다 다시 올라간다. 그럼 다 심리적으로 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걸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거에 이제 제 추정이고 어쨌든 통계는 이런 매집형 거래 이후에 한 달 또는 3개월 뭐 길 때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이 주식 공부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면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가 확률을 높여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확률이 조금 높아지지만 이 영향들로 인해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엄청난 준비를 하고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확률을 80% 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 분들이 50% 입니다. 훨씬 낮지만 일단 한 번만 놓고 보면 한 번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수익이 났고 여기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졌습니다. 예. 뭐 10년, 20년 공부해도 처음 주식하는 사람한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결국은 운이 7이고 기술이 3밖에 안 된다. 운이라는 게 더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운빨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한계를 인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약간 이제 뭐 보면 이제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쩌다 운빨로 맞다가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케이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러러 보니까 이제 아예 착각을 해 버리는 망상을 해 버리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 부류는 시장에서 몇 번 깨지면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 부류는 치료가 안 됩니다. 끝까지 우기고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온갖
예, 되지도 않는 얘기들로 사람들을 기만하다가 그래서 계좌 한번 까봐. 제대로 못 까는 겁니다, 계좌를. 뭐 까봤자 뭐 대충 그냥 계좌 하나에 수익 몰아주게 해서 까는 이게 최선일 거고. 뭐 매매했던 종목도 못 가고 언제 뭐 수익이 나고 손해 보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까는 게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본질 여러분들의 계좌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관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여러분들 계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고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이런 겁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정말. 인터넷에서 뭐 유명하다든지 아니면 방송에서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 계좌 보면 정말 처참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한다. 전혀 그런 생각, 미련조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저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당장 이거 몽땅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생업이 있으시고 그래서 생업이 있다 보면 시장을 소홀히 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이 확률을 아쉽게도 생업 때문에 조금 떨어지게 되는 확률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글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장 끝나면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찾는 시간들 뭐 2시간, 1시간 뭐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하고 그리고 저는 계속 봐 왔었기 때문에 요 3시간이 여러분들 보시는 거 한 5시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럼 5시간 하루에 시장 보면 충분히 모든 걸 경험하고 넘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걸 압축해 가지고 글 읽는데 한 10분, 요거 보는데 뭐 빨리 보고 넘겨보고 하면 한 30분. 예, 그러면 한 40분만 투자를 하면 아무리 생업이 있더라도 40분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뭐 출퇴근 시간에 켜놓으면 되고 유튜브는. 그리고 글 화장실 갔을 때 뭐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지 뭐 몽땅 사세요, 파세요 이런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총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 SDS에서 예, 삼성 SDS에서 그 처음에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해서 이 물적 분할 하려던 건 쏙 들어가고 인적 분할도 유야무야 됐는데 주주들이 사실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삼성 SDS가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삼성 SDS 전환사채를 60억에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수조 원대가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 60억을 IMF 구제 금융 때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받는 건 틀림이 없지만 뭐 아무리 그래도 그때 당시에 돈이 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굳이 이재용 부회장한테만 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당연히 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아킬레스건인데 여기 인적 분할, 물적 분할해서 주주들한테 원한을 사서 이게 이슈가 된다면 부담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예, 근데 주총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습니다. 주총을 할 때는 보통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충분한 준비 끝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사전에 다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밟으면 아무 이런 반응도 없는 것보다는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잘 해서 어쨌든 주주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래에셋증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까 종목이 삼성증권. 예. 오늘 증권주만 2종목입니다. 예. 이거 잘못 적었구나. 예, 삼성증권 최근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 배당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또 배당 기일이 끝나면 힘이 빠지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증권은 배당 기일 그리고 배당락도 떨어지고 이후에 이제 배당 관련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배당금이 못해도 한 7% 정도 되지 않을까? 요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삼성증권 실적을 보시면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었지만 그래도 뭐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예, 반면에 실적은 예, 연간으로 보면 2016년에 2천억대, 3천억대, 4천억대, 5천억대, 6천억대 그리고 올해는 발군의 실적으로 1조 2천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실적에 자산 가치가 한 6조 원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이번에 계속 떨어져서 3조 7천, 한 8천 그리고 실적 가치가 뭐 한 13조, 자산 가치가 6조. 굉장히 저평가 상태인데 단기적으로는 저평가 그런 건 난 잘 모르겠고 배당 이제 1년 동안 배당 받으려면 기다려야 되잖아. 그리고 앞으로 실적도 거래대금이 줄어드니까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던데 요런 인식으로 지금 부진한 흐름. 그리고 금리 인상하게 되면 금리 인상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증권사들이. 예, 채권 투자 많이 하는 거 거기에 따른 어떤 평가 손실이 나올 수 있어서 앞으로 금리 인상기 뭐 앞으로 한 2년 이렇게 보고 2년 동안 계속 증권사들은 그 채권 평가 손실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예, 이런 전망에 의해서 어쨌든 전망은 정점이네. 이제 더 좋아질 거 아니잖아 하는 거하고 뭐 그러던 저러던 엄청나게 저평가인데 하는 거하고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는데 당장은 이제 배당 받으려면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던지고 나 다음에 살든지 다른 종목 살래. 이렇게 되면 사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단기간에 주가 하락이 전개가 되고 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반발 회복을 할 수 있는 왜냐면 이제 배당을 10% 주더라도 이 정도 하락은 이해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거의 내렸으니까 고점에서 10% 이상 내렸으니까 예, 뭐 특별히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배당으로 조금 탄력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배당주 투자 시즌이 오는 뭐 9월 달 이 정도 돼야 시장 대비해서 조금 낫지 않을까 싶으니까 당분간 좀 짜증나는 상태를 경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로 부진합니다. 뭐 배당락에 대한 충격은 크지는 않았는데 미래에셋증권이 부진했던 게 뭐 아무래도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투자 규모가 큰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내리고 그러면 평가 손실을 보게 된다. 물론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실은 아니지만 그 중간에 평가 손실이 나고 금리 인상에 계속 그런 평가 손실이 늘어나고 누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증권도 같은 접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5조 3천억 정도 되고 자기 자본이 10조 원 넘어갔는데 한국 최초입니다. 예, 글로벌 IB에 도전하는 규모로 불려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제 10조를 넘어섰고
뭐 영업이익도 1조 원 이상이니까 실적 가치도 10조. 그러면 가치 대비해서 지금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런 현상들이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이냐? 증권주의 부진이. 요거는 이제 증권주가 아직 준동하지 못한 건 다른 이유보다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실적을 얻고 있고 증권주들 상당수가 여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PF, 부동산 관련 PF를 많이 하고 요게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PF는 보통 그 공사 하나 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을 대부분 되는 거고 이게 뭐 세대 1000세대 기준으로 한 PF 자금이 5천억 이상? 네, 그리고 평균 이자가 한 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증권사들은 시장에서 콜 자금 땡겨오는데 1%면 됩니다. 1%의 콜 자금 땡겨가지고 6%로 빌려준다. 그러면 자기 돈이 없어도 5%의 차익이 생깁니다. 근데 그 규모가 뭐 한 건당 이 정도니까 수십조다.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이 130조입니다. 그리고 뭐 부채가 121조. 그러니까 뭐 이 다 그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한 100조를 1%에 빌려가지고 6%를 받는다. 100조 5% 5조입니다. 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익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과거처럼 뭐 천수답식으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나고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만 그리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 또 이익이 줄어들어서 주가도 부진하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재평가가 될 것 같고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2% 정도 되고 미국 2%, 한국 2%이 정도 기준금리면 앞으로 이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그러면 금리가 앞으로 인하할 것만 남았고 그리고 저 상태가 돼도 경기 회복이 진행된다면 정말 강한 시장이 올 거고 그때 증권주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시기가 올 거니까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고생을 하셨다고 했는데 4년인가 아니에요. 5년, 6년. 한 2년 정도 더 고생하시면 충분히 그동안의 보상을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카카오 계열 지난번에 한번 제가 깐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 하락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얼마 전까지 카카오페이 상장할 때 주가를 부양을 했다가 왜냐면 이게 부양이 돼야 이제 공모가 더 흥행할 거니까 예, 그 이후에 뭐 거의 시장에서 버림받다시피 하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모가보다는 훨씬 높으니까 그래도 그건데 그럼 지금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간단하게 따져보면 이익이 나기는 합니다. 이 회사는 예, 그 안전한 퍼블리싱 위주로 하니까 퍼블리싱이란 건 유통입니다. 카카오가 거의 전 국민이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카카오하고 연동해서 게임 유통을 한다. 이건 뭐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가 공모를 받기 전에 불과 순자산이 4천억에 불과했다. 4천억밖에 안 됐다. 네, 그리고 공모 시장에서 자금 빨아가지고 지금 1조 원대 정도 됐는데 1조 원대 정도 됐으니까 순자산 가치가 1조 뭐 후하게 쳐서 1조 4천억 그리고 실적 가치 영업이익이 그 정도 나오니까 1조 4천억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6조 많이 내렸지만 16조입니다. 10배 이상입니다. 이것도 도대체 한국에서는 거품이 끼면 왜 이렇게 10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만 해도 이 정도 거품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PER로 따지면 50배가 좀 과열이다. 이런 얘기인데 얘네들은 PER 100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장주가 실제 그 성장을 증명할 만한 성과를 냈던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퍼 50배인 종목들이 그 이후에 좋았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하물며 100배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공모가 이하로 갈 거라고 보는데
요런 저는 뭐 왜 이 종목이 4천억 밖에 안 되고 실적도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게 해 줬으며 투자자들은 뭐 묻지마 매수를 하고 그게 매수를 하는 게 상장 초기의 강세 때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거니까 뭐 그것까지 투자자들까지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게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뭐 이상한 회사 하나 세워 놓고 이거 10분의 1로 한 60억 정도 이익을 나게끔 포장을 하고 음 그리고 뭐 자산 뭐 이것저것 또 꾸며 가지고 한 600억 정도 있고 이거 가지고 시가총액 1조 해서 시장에서 자금 땡기면 그 돈 갖고 그동안 꾸몄던 거 다 틀어 막아 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이런 거랑 뭐가 다른지 참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좀 '아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카카오 게임즈로 꼬드긴 카카오페이를 보면 뭐 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적자를 내던 기업이었습니다. 적자를 내던 기업이 어떻게 상장을 할 수 있느냐. 거기다가 계속 까먹고 여기 보시면 그동안 자금 다 까먹고 없다가 또 증자해 가지고 채우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니까 이런 걸 왜 이게 20조나 되는지 시가총액이 이 2천억도 안 되는 회사가 참 좀 어이가 없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보면 이익잉여금 마이너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회사가 설립이 돼 가지고 계속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누적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 보고 사실 뭐 카카오라는 이름이 없었으면 아무 가망이 없는 이 존재를 도대체 수십조 원으로 평가를 해 줘서 시장에서 자금을 뽑아서 일거에 해소하는 뭐 요런 개념입니다. 카카오페이라는 회사가 누적해서 한 2천억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플러스 2천억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데 요걸 뻥튀기를 해 가지고 기업 가치가 20조예요, 30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서 이거 일거에 해소하고 지금 저 상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있다. 그 성장성 높은 기업들을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공유를 한다 이런 취지도 있지만 그 성장성 높은 기업들은 상장 안 합니다. 지들끼리 해 먹지. 그러니까 상장 요건을 과거처럼 이익을 뭐 3년 동안 내야 되고 이익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가치 평가할 때 뭐 해외 기업들하고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국내 시장에 상장하는데 왜 해외에 상장된 기업하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높여 주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에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을 갖고 평가를 하고 그러면 누가 상장하겠느냐? 상장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게 뭔 도움이 됩니까? 투자자들한테. 결국은 다 빠질 텐데. 예.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들을 예 미워하고 배척해 나가요. 물론 그러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나 여기서 카카오페이 살라고 했는데 네가 이상하다 해서 못 샀어. 너 때문에 수익 못 봤어.' 이럴 수도 있지만 뭐 그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나중에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큰 해악을 끼칩니다. 뭐 물론 억세게 운이 좋아서 이런 구간만 골라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 이런 부분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다는 건 투자하고는 오직 시세 차익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투기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투기를 "나 투기할 거야. 주식 투기할 거야."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누가 그게 "어 잘했어. 너 그 투기해서 돈 엄청 벌 거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객관화를 시켜서. 네 그렇게 보셔야 되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거품이 다 빠지고
망가지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뭐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돈 잘 버는 종목들, 주주 환원에 인색하지 않은 종목들이 이 제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믿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서 과실을 얻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면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나은 결과를 얻었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